3, 2, 1, ignition. We have liftoff. (2000년대) 이후 PC와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죠. 그래서 각국 통신 기업들이 지상통신망 설치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게 되는데요. 현재의 지상통신망은 인구 밀집이 적은 지역에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그 붕괴를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 지상통신의 한계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인공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 즉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기업은 바로 스페이스X죠. 그리고 그 스타링크 서비스를 통해서 올해 2분기에 국내에도 서비스를 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사용 로켓인 팔콘 9을 활용해서 현재 약 3,5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50개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누적 가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트워크 품질도 많이 향상이 되어서 기존 지상통신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고요. 이 차량과 해상, 항공 등 모빌리티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요, 그 지난해 6월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에도 서비스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올해 1월 초에는 과기부에 스타링크 코리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국내에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아시아 지역까지 범위가 넓어졌고요. 현재까지 전 세계 5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 10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통신 케이블은요, 과거에는 케이블에 구리선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광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광 케이블은 전기 신호를 광선 신호로 바꿔서 이 유리 섬유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달 속도와 거리가 크게 이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륙 간의 이제 먼 거리에서 주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 받게 되죠. 현재 전 세계 해저 케이블은 약 380여 개가 있고요. 아주 이제 추운 지역에 있는 그 남극, 그 다음에 바다 위에 그 선박 등을 제외한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대부분이 이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저 케이블은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수중생물들이 이제 뜯어먹기도 하고요. 몇몇 해저 케이블은 수심 2km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해저 케이블 수명이 약 2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명이 다한 경우에는 대체할 때의 비용이 그 수백만 달러까지 들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초기 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거나 인터넷 수요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경제성 문제 때문에 케이블 설치를 또 하지 못하기도 하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약
78억 명 중에 한 60%인 47억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30억 명의 인구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요, 지구 저궤도인 500km에서 2000km 사이에 이 많은 통신 위성을 배치해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말합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은 크게 통신 위성, 발사 서비스, 유저 안테나, 그리고 게이트웨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는요, 이 통신 위성을 제작해서 그 로켓에 실은 다음에 우주로 발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지상에는 이 위성에서 오는 그 신호를 연결해 주기 위한 그 게이트웨이, 그리고 그 신호를 또 보내주는 그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성 인터넷 사용자는 자기가 인터넷 사용을 희망하는 장소에 유저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요. 가까운 인공위성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죠. 자, 이 신호를 받은 인공위성은 가까운 게이트웨이에 다시 신호를 전송하고요. 게이트웨이는 기존의 인터넷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요청받은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또 반대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위성 통신망이 갖춰지게 되면 사용자는 전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안테나만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지상망에서는 그 인터넷 서비스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 비용이 이제 들었는데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한번 구축만 해놓으면 지구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2015년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저궤도 통신 위성 서비스입니다. 글로벌 초고속 인터넷망을 위성으로 구축하겠다는 사업인데요. 2018년 3월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인 FCC에 스페이스X가 4,425개의 1세대 저궤도 통신 위성 배치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2022년 12월에는 추가적으로 7,500개의 2세대 통신 위성 배치를 허가받았습니다. 2019년 5월에 그 팔콘 9 로켓을 활용해서 6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배치하는데 처음 성공했고요. 이후에 70번 넘는 발사를 통해서 현재 약 3,5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재사용 로켓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켓 비용을 줄이고 인공위성을 소형화해서 한 번에 많은 수의 위성을 이제 올리게 된 거죠. 스타링크 통신 위성 하나의 무게는 약 260에서 306kg 사이라고 합니다. 자, 크기도 작기 때문에 발사체에 많이 싣기가 용이하다고 하고요. 팔콘 9 기준으로는 한 번에 45개에서 60개 사이를 지구 궤도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팔콘 헤비 같은 경우에는 팔콘 9의 그 3배까지 위성을 많이 실을 수 있다고 하고요.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이 팔콘 헤비의 2배에서 4배 사이의 중량을 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쉽이 성공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죠. 스타링크는 2020년 11월 미국에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약 900개의 위성을 배치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남미 지역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혔고요. 현재는 약 50개국에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해 9월에 이란, 10월에는 일본, 올해 2월에는 필리핀에서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스타링크 위성 발사의 원동력은요, 바로 재사용 로켓입니다.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스타링크 발사 횟수는 70회를 넘어가고 있고요. 누적으로 발사된 위성의 수만 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지구를 도는 전체 인공위성 중에 이 스타링크의 위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죠. 자, 이전 모든 로켓은요, 그 일회용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 재사용이 가능하긴 했지만 오히려 기존 로켓보다 수리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재사용 로켓으로 분류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재사용 로켓을 위한 핵심 기술은요, 바로 역추진 로켓입니다. 궤도로 로켓을 쏘아 올린 다음에 이 페이로드에 그 우주 궤도에 안착시킨 다음에 로켓이 이제 하강하게 되죠. 일정 높이가 되면 로켓 엔진이
그 역추진 로켓을 점화해서 수직으로 로켓을 착륙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로켓을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로켓이요,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기권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초고온의 열을 버텨야 하는데요. 자, 그 이후에 정확한 착지 지점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역추진 로켓 점화 타이밍이 정확해야 되고, 또 바람이나 파도 등 많은 변수들까지 고려해야만 바로 이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착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용 서비스의 평균적인 다운로드 속도는 이제 100mbps까지 나오고요. 업로드 속도도 20mbps까지 나와서 일반 지상통신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치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그래서 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프리미엄, 차량, 선박, 항공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서비스는 지난해 2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고정된 장소에서 지상 서비스 하는 것은 이 가정용 서비스하고 동일한데요.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네트워크 품질입니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300mbps까지 나온다고 해요. 자, 근데 비용이 좀 비싸죠. 자, 그리고 차량용 RV 서비스는요, 그 이동항 중인 그 차량에서도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5월에 출시가 됐고요. 기존 서비스가 고정된 장소에서만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차량용 RV 서비스는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네트워크 품질은 일반 가정용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량 지붕 위에 안테나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다리 밑이나 나무가 많은 지역을 이동할 때는 네트워크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선박용 서비스는 이동 중인 선박 위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작년 7월에 이제 출시됐습니다. 네트워크 품질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비용이 좀 비싼 경향이 있고요. 항공용 서비스는 비행기 내에서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JSX 항공사가 기내 스타링크 서비스로 줌 미팅에 참석하는 테스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스타링크 게이트웨이 기지국수는 59개라고 합니다. 1세대 스타링크 위성은 그 위성 간 레이저 통신인 그 ISL Inner Satellite Link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의 게이트웨이를 설치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5세대 이후 스타링크 위성들은 이 ISL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 수가 늘어나게 되면 게이트웨이 지상국 수도 점진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비용도 더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외딴 지역이죠. 자, 이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기 미국 아주 외딴 지역인데 인터넷 연결이 안 되고요. 여기 4,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런 지역에서 광대역 통신을 이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이다호에 있는 9.5 에이커의 농가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 전화 서비스가 전혀 안 됐었고, 부스터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마이클 로던과 약혼녀인 리즈 로서의 이야기인데요.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불편함을 이제 많이 없애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스타링크 서비스가 끊기는 경우도 있지만 몇 초 정도 이렇게 끊긴다고 하고요. 크게 이제 불편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와이파이 통화 옵션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잠깐 끊기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크게 이제 불편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는 그 2020년 10월에 미국에서 첫 베타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 미국 북부와 캐나다,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7천만 가구가 위성 광대역 통신을 사용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 스타링크의 그 서비스가 얼마나 훌륭한 서비스인지를 사람들이 또 많이 알게 되었고, 고객 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이 목표한 글로벌 고객층으로 확대되면 이 스페이스X가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화성 도시 건설을 하는 그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스페이스 X의 대다수는 스타링크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가치 평가인데요. 일반적으로 글로벌 위성 발사 산업은 연간 약 50억 달러 이제 규모라고 하고요. 스페이스X는 이전에 약 3년에서 5년 후에 스타링크 사업이 연간 300억 달러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타링크의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 구성 요소는요, 위성 접시 안테나,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인 지상국, 그리고 저궤도 위성이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이 전통적인 인터넷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인구 밀도가 아주 낮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고등과 레이서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이나 광섬유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요, 거의 1km당 2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파 서비스 공급자들이 이 밀도가 높은 도시와 교외 지역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외곽이나 외진 지역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적은 이 지역의 소비자들에게는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유일한 선택지는 지역 인터넷 회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지역 인터넷 회사는 초당 5메가 정도의 속도밖에 제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스타링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가격은 스타링크와 비슷하지만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이 다른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지만 이 서비스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스타링크 서비스는 이 전 세계에 3,500개 위성을 설치하고 있죠. 2021년 3월에는 1,385개였는데 현재는 3,500개, 그리고 2024년 말에는 4,425개의 위성을 띄울 예정입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시스템 구축을 마칠 때까지 약 12,000개의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SpaceX는 추가로 3만 개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고, 총 42,000개의 위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약 36,000km 상공에서 이 궤도를 떠는 스쿨버스 크기의 전통적인 인터넷 위성들과 비교해 보면 스타링크 위성들은 지구 표면에서 약 550km 상공에서 굉장히 낮게 날죠. 자, 크기도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위성들이 이제 지구 가까이에 배치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구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위성이 더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서비스 지연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서비스가 다운로드는 초당 이제 100mbps,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20mbps를 충족하거나 또 초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성 인터넷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성 간 연결하는 기술, 아까 말씀드렸듯이 ISL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1.5세대 이후 스타링크 위성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SL이 가능하려고 하면 광학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광학 센서가 있으면 레이저로 한 위성에서 다른 위성의 광학 센서로 연결하면서 보이지 않는 경로를 하나 더 만들게 되는데, 위성 간 광학 센서 연결은 거의 전선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안정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어떤 것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되고, 또 지상의 인프라의 양을 또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성 간 광학 센서를 통해서 레이저로 통신하게 되면 지상국 수를 줄여서 전체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 지금 이 설치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죠.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접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가 있고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작은 삼각대 받침대가 이 전부입니다. 이 설치가 정말 간단합니다. 스타링크에는 실제로 전화로 다운할 수 있는 앱이 있고요. 앱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안내한다고 합니다. 정말 쉽고 간단한데요. 이 혁신은 복잡한 것을 매우 간단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죠. 모든 아이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아버린 것처럼요. 스타링크의 접시 안테나는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내장 발열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 접시 안테나가 자동으로 머리 위에 위성과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심플하면서 대단한 기술입니다. 원가까지 낮췄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위성 별자리가 완성되고 나면 마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페이스X는 위성 발사 사업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요. 불과 10년 만에 업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머스크의 화성 도시 건설 비전의 핵심은요, 바로 이제 스타쉽에 달려 있습니다. 이 스타쉽은 거대한 로켓이죠. 그래서 완전히 재사용할 수 있고 한 번에 이제 110톤의 화물을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스페이스X가 과거의 스타쉽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을 완성하는데 약 50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쉽이 출시된 것이죠. 자, 이 스타링크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이 스페이스X는 규모가 훨씬 더 크고 화성도시 건설에 필요한 매출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스타링크 키트를 제조하기 위해서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고요. 스타링크가 처음에는 소비자 시장을 겨냥했지만은 이 서비스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에서 기업,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동형 애플리케이션, 해상선방과 그 비행 중인 항공기를 포함하는 거죠. 이런 시장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캐시카우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가겠다는 미션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스타링크는 과거에 산불로 황폐화된 지역에서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워싱턴 응급구조대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육군과 공군도 스타링크를 테스트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위성 인터넷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제로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사용되면서 그 활용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군사 부분에서는 2040년까지 4,120억 달러의 가치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 벤처 캐피탈만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위성 인터넷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 정부는 중국의 텔레셋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위성 제조업체인 컴셋은 국가의 새로운 인프라 추진의 일환으로 대규모 정부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는 이 해당 산업을 철저하게 앞서 나가고 있고요. 향후에 우주 산업을 지배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on't walk away, that's for sure. Amazing views here coming to us from Starbase, Texas. That cheering will be started again. T-minus 15 seconds. 10, 9, 8, 7, 6, 5, 4, 3, 2, 1. Test flight of the inaugural Starship vehicle, twice the thrust of the Saturn V heading to space. Maximum aerodynamic pressure. The velocity increases. The density of the atmosphere is decreasing. Max Q. Lessening stress on the vehicle. The call out, Max Q now. Starship and Super Heavy and ignition of the Starship engines. Forward view from Starship. And there's views of the Raptor engines on the second stage as we prepare for stage separation. Now after beginning to flip for stage separation. Pumped to clear the pad and make it this far into the test flight, the first integrated flight of the booster and the Starship vehicle. Live view there of our control center at Starbase, which we refer to as Star Command. As we said before, obviously we wanted to make it all the way through, but to get this far, honestly, is amazing. If you're just joining us, Starship just experienced what we call a rapid unscheduled disassembly, or a RUD, during ascent. But now this was a development test. This is the first test flight of Starship, and the goal was to gather the data, and as we said, clear the pad and get ready to go again. So you never know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but as we promised, excitement is guaranteed.
and Starship gave us a rather spectacular end to what was truly an incredible test thus far. Now, as we mentioned at the start of today's program, any and all the data that we collected during the test is going to help us with further development of Starship, and it's going to improve the vehicle's reliability as SpaceX seeks to make life multiplanetary.